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가기 시작한 지 딱 일주일째입니다. 10,000명 넘게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정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최후 통첩을 이달 말 29일까지 복귀하라. 그때까지 안 오면 최소한 3개월 의사 자격을 정지하고 사법 절차도 진행하겠다고요. 돌아올까요? 첫 소식 홍란 기자입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렬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전공의 복귀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던 전임의들의 재계약 기한이 오는 29일이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 전체 의사의 16%를 차지하는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겐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면허 정지가 될 경우 해외 취업이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의사들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진료보조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내일부터 시범 사업도 시행합니다. 의사들이 부정적이던 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병원장이 직접 정하도록 해 한시적으로 법적 테두리에 넣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오늘 실무회의를 열고 의사단체 등의 불법 집단행동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29일 이후 엄정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는 현직 검사를 파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문제에 적극 대비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의대와 정부 간에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의대 인원을 얼마나 늘릴 건지 신청하라고 전국 40개 의대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의대 학장들이 의대생들이 막 휴학을 하자 제출 연기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예정대로 제출하란 입장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전국 의대 40곳의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어젯밤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대 학장들은 2,000명 의대 증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성토했습니다. 다음 달 4일로 정해진 교육부의 의대 증원 신청 기한 연기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전체 의대생 3명 중 2명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했는데 정원 확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명분이 아예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협회는 오늘 오전 증원 신청 기한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밝힌 대로 다음 달 4일까지 의대 증원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복지부에서 정해진 거야. 신청 기한은 3월 4일까지입니다. 전국 40개 의대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정원 확대 수요 조사에서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의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밝힌 데 대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면허 정지 및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지난 23일 오후 기준 전공의 만 34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9,006명이 결근한 것으로 파악돼 사직 행렬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총선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여야는 오늘도 공천을 속속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친윤계, 용산 참모들은 경선으로 많이 갔죠. 하지만 진짜 친윤, 찐윤들은 단수 공천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회 찐윤, 이철규 공성동 의원, 또 용산 찐윤 등도 단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친윤 중의 핵심, 이른바 찐윤 후보들이 대거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서울 강남을의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 차출이 결정됐습니다. 기존 후보자들의 경쟁력이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우선 추천했고요. 대통령 핵심 참모가 양지를 찾는다는 비판에 지역구 조정이 이루어진 건데 용인갑도 19대 총선부터 내리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친윤 중진 권성동 의원은 강릉에 단수 공천돼 5선에 도전하게 됐고 이철규 의원은 경선을 자청했지만 경쟁자가 포기하면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대통령 메시지를 담당했던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수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경선이 결정된 친윤도 있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양자 경선, 울산 박성민 의원은 3자 경선을 치릅니다. 당내에서는 친윤 전체로 보면 경선이 많지만 주진우 전 비서관과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찐윤은 단수로 확정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 등 우세 지역에 국민 추천제로 새 인재를 배치하느라는 검토 중입니다. 현역 물갈이가 저조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확률 높게 승리해온 지역들의 경우에는 그 선택권을 국민들과 같이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당은 이번 주 내로 대구 경북 보류 지역도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세월의 뉴스 최순입니다. 민주당과 비교하면 큰 잡음이 없는 국민의힘이지만 현역 의원의 첫 이탈 조짐이 감지됩니다. 앞서 경선 포기를 선언했던 4선 홍문표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김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승규 전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과의 경선을 앞두고 돌연 경선 포기를 선언했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위원장은 당을 위한 헌신이라며 높이 평가했었습니다. 용기와 헌신의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오늘 채널A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당에 존재하느냐, 무소속으로 출마하느냐, 타당으로 내가 입당해서 내 소신을 밝히느냐, 이런 세 가지 중에 무소속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다. 공관위가 동일 지역 3선 이상은 감점이 있는데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낙선했다고 또 감점하려 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36년 전에 있었던 낙선했었던 기록을 꺼내가지고 그걸 소위 감점 대상으로 해서 무소속의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게 내 지금 현실적 심정이다. 홍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면 충남 예산 홍성은 강 전 수석과 민주당 양승조 전 충남지사까지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의원이 무소속 출마 의사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당 관계자는 경선에서 질 것 같으니 포기했던 것 아니냐며 경선 패배하면 출마가 불가능하니 피했다가 무소속 출마하는 건 비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민주당이 공천 막바지에 이르면서 갈등 수위가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 비명계 중진 설훈, 홍영표 의원 등이 탈당을 고심 중입니다. 특히 설 의원은 이르면 내일 결단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 그리고 공천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오선 설훈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설 의원은 채널A와 통화에서 총선에 출마할 것이고 경선은 추호도 할 생각이 없다라며 탈당을 시사했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공천 상황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하고 지도부 대처를 본 뒤 이르면 내일 거취를 결단합니다. 설 의원은 최근 당으로부터 평가 하위 10%를 통보받았다고 스스로 공개한 뒤 이재명 대표를 연일 저격하고 있습니다. 양반이 정치를 무슨 복수 혈전하듯이 하나? 자기 자신이 저지른 과거에 대해서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 의원은 탈당하게 되면 새로운 미래로 갈지 무소속 출마를 할지 정하지 못했지만 탈당 러시에 동참할 현역이 약 5명 정도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친문 대표 인사인 홍영표 의원도 장고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인천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 인천 지역 민주당 의원 중 홍 의원만 불참했습니다. 친명계 비례대표인 이동주 의원이 인천 부평을에 출사표를 낸 상황. 홍 의원 측 관계자는
내일 공관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 공관위 추가 발표가 비명계 탈당 러시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이 지연되는데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요. 자, 비명계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는 걸까요?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당. 당 지도부 중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 최고위원 측은 항의성 불참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뇌관이 되는 공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도부가 거부하자 회의를 느꼈다는 겁니다. 저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를 등록하기 전에 당의 의중을 임종석 실장이 물었지 않습니까?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실기했기 때문에. 고 의원은 최근 공천 내용 사태에 대해 이렇게 심각한 때가 있었나 하는 정도라고 평가하며 하위 20%를 받은 김영주 의원도 객관적인 납득이 안 간다고 했습니다. 고 의원은 어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친명계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의 서울 은평을 경선 확정에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도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에 주목했습니다. 이재명 없이도 안 된다. 문재인 없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명문정당이라고 명실상부하게 단합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의 시금석이 임종석 실장의 공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명계 한 관계자는 공천이 끝나기 전에 최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친명계도 참지 않았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을 향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본인 단수 공천부터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꿈쩍도 않는데요. 노웅래 의원이 단식 중이지만 그 현역 자리에 영입 인재를 공천했습니다. 백승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원외 친명계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의 반기를 든 홍익표, 고민정 등 비명계 지도부에 공격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청년당원 그룹은 홍 원내대표 규탄 집회를 열었고 홍익표 원내대표와 586 기득권 의원들은 민주당 공천에서 손 떼십시오.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586 기득권의 공천 개입은 민주당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공천 시스템을 흔들고 있습니다. 친명계 김지호 대표실 정무부실장도 홍 원내대표를 향해 이재명 표 혁신 공천하는데 왜 찬물을 끼얹냐고 비판했습니다.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 혁신회의는 최고위에 불참한 고민정 최고위원을 겨냥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본인 단수 공천부터 내려놓으라고 저격했습니다. 갈등 속에도 전략공천 발표는 이어졌습니다. 현역 노웅래 의원이 단식 중이지만 서울 마포갑에 영입 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성남 분당갑에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결정도 임박했습니다. 내일 정도는 중성동구 갑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천 논란에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친명계는 비명계 반발에 발목 잡힐 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한은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참 민주당 공천이요. 2월 한 달 내내 시끄러웠는데 이제 정말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폭풍 전야 같다면서요? 네, 조금 전에도 일부 지역 전략공천 결과 발표가 나왔죠. 이제 남은 뇌관은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인영 의원에게 공천을 주느냐, 추미애 전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을 어디 지역으로 보내느냐입니다. 비명계가 내건 게 이건데요.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당 지도부 결정이 명문 전쟁으로 이어질지 명문 정당으로 거듭날지를 가를 것이다. 또 문재인 저격수로 불렸던 이현주 전 의원, 추미애 전 장관을 수도권 주요 지역에
전략 공천할 건지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비명계가 약간 조직적으로 뭉치는 분위기도 조금은 느껴집니다. 이번 한 주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이 좀 느껴져요. 네, 공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문제 제기도 의미가 없어져서인데요. 김영주, 이수진 의원에 이어 연쇄 탈당 움직임이 감지됐죠. 서른 의원이 탈당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내일 의총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부 내 비명계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와 친명 주류에게 변화 의지 촉구하며 오늘 최고위에 불참했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정말 중요해지는 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네,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직진 전략, 지금이라도 잠시 멈춰서 비명계와 전략적으로 타협하는 일시 정지 전략, 그리고 비명계 요구대로 이번 공천 부당성을 인정하고 완전히 되돌리는 유턴 전략입니다. 마지막 전략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2가지 전략에 유력합니다. 먼저 직진 전략을 보면요. 임종석 전 실장과 이인영 의원을 컷오프하고 추미애 전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에게 수도권 전략 공천을 주는 방법입니다. 현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거죠. 실제로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와서 전략을 바꿀 것 같진 않다. 일단 이재명 당으로 탈바꿈한 공천을 완성하고 그 후 정권 심판론을 부각해서 수습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천 파동 대책을 논의할 줄 알았던 어제 심야 최고위가 결론 없이 끝나버린 게 그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최고위에서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고가 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냥 마냥 직진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2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비명계 요구사항을 일부 들어주면서 전략적 타협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대표적 친노 인사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분당갑 전략공천 받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과 이인영 의원 공천에 대한 비명계 요구사항을 일부 들어주고 추미애 전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에게는 수도권 텃밭이 아닌 험지 공천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 카드를 선택하려면 당 지지율 영향이 클 텐데요. 오늘 발표된 호남 지지율이 한 달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는 점,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을 신경 쓸 거라는 겁니다. 호남 지지율은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도부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뭔가 발표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지만 되지는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도 지금 당 지지율을 고려하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공천 데드라인은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9일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있고 3월 1일부터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전국 이슈를 뒤집고 지지율 반격을 꾀할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할 때 공천 갈등으로 쪼개진 당이 아니라 단일 대우로 보이고 싶을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당장 내일 의원총회와 임종석 전 실장 공천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 의총에 이재명 대표가 나올지 임종석 전 실장 공천이 또 내일 결정될 것 같다니까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모두 그런 거는 아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 민주당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 추세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양당은 선거는 이제부터라면서 신중한 반응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론 아는 기자 이현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양당 지지율 추이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일주일 새 4.4%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0.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여야 추이선이 엇갈린 건 약 1년 만입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공천 잡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천 공정도를 묻는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공정과 불공정 응답이 비슷했지만 민주당은 공정 27%, 불공정 53%로 불공정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실제 판세는 어떨지 양당에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널A에 공천 잡음 때문에 지지층이 잠시 이탈했을 뿐 3월에는 정권 심판론으로 다시 결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천 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민심의 근본 바탕에 있는 무능한 정권, 국정에 대한 심판, 민심을 잘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관계자도 채널A에
공천 국면에서 반등하면서 이제 원점 수준이 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장성민 전 기획관이 160석을 언급한 건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패설가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더 노력해야 되고 아직 멀었습니다. 특히 122석이 걸려있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1000표 차이로 갈리는 곳도 많아 성패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에서는 한 표라도 앞서는 후보가 당선됩니다. 당 지지율이 확 쏠리지 않는 한 총선 예측이 쉽지 않은 이유죠. 접전은 이번 총선 끝까지 피말리는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여론 아는 기자였습니다. 여야 대표들은 오늘도 바빴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원주를 찾았고 이재명 대표는 인천을 찾았는데 각각 해당 지역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마크맨 홍지윤, 이준성 기자가 차례로 다녀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 지역 최대 격전지인 바로 이곳 원주를 찾았습니다. 예비 후보자들과 함께 시장들도 돌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있습니다. 원주를 최소한 3번 이상 오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같아서는 한 4번, 5번 오고 싶습니다. 올 때마다 너무 좋고요. 두 후보자와 어깨 동무하며 시민들 앞에 선 한 위원장.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일일이 인사하고 책에 사인도 해줍니다. 한 위원장의 강원 방문은 지난 1월 이후 두 번째. 수원을 시작으로 당 취약 지역을 찍어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갖는 곳이고 원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국민의힘은 대단히 강합니다. 저희는 이곳을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앞서 지역 문화예술인과 만나서는 안표 근절 방안 등 문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이곳 인천을 찾았는데요.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한 미추홀구의 아파트를 찾아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시장에 한 번도 저희 피해 아파트를 안 오셨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상가상, 물가지세 벽지가 다 뜯어진 집안을 들여다보는 이 대표. 최근에 무너진 데입니다. 한꺼번에. 되게 좀 기본적으로 부실한 데다 물이 떨어져서 썩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이 대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여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피해자들의 좀 권익을 보호하는 좀 특별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지금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열린 최고위에선 인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인천에 저를 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원래 인천 사람입니다. 이 대표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본격 총선 행보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오늘 주황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첫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에게 대구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처음으로 공식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입혀주는 주황색 개혁신당 점퍼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선 캠프부터 민주당, 국민의힘을 거쳐 개혁신당까지 7번째 선거용 점퍼를 입은 김 위원장은 쓴소리부터 내놨습니다. 개혁신당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정장을 갖다가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제가 갖고 참 유심히 관찰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뭐 합당이니 뭐니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불효바봉을 일으켜가지고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또 실망감을 갖다 준 것도 사실이라고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합당을 안 했으면 지지율 10% 이상 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자성을 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출마지로 대구를 언급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쪽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이 대표 역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당대표인 제가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지역에서 전면 승부한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다 틀 안에 놓고 이제 검토를 한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인 만큼 보수의 본산인 대구에서 정면 돌파하며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최소 20석 교섭단체를 목표로 띄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충청도를 방문했습니다. 야당이 총선용 지역 행보라고 비판해도 마이웨이인데요. 오히려 지지율은 8개월 만에 40%를 넘기며 회복세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번째 민생토론 현장으로 충남 서산을 찾았습니다. 충남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기지로 만들겠다면서 주요 도시를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천안, 홍성 두 곳 국가 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현장에 참석한 공무원에게는 빠르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기재부에다가도 한 거나 다름없어요. 추진하면 됩니다. 오케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하는 민생 토론은 총선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서 국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 계속 남발하고 또 당장 해야 될 일 뒷전으로 밀치는 일.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예정된 민생 토론보다 횟수를 더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지율도 회복세입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1.9%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을 마치면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스킨십을 넓히는 행보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은 비판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민생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윤수미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가려진 남자 실루엣은 누굴까요? 네, 차은우보다 한동훈입니다. 차은우 씨 유명 아이돌 겸 배우죠. 한동훈 위원장, 나보다 차은우가 낫다고 하는 후보들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거거든요.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것 같고 저런 말을 한 이유가 있겠죠. 네, 시작은 친명계 안규령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는데요. 서울 도봉갑에 전략공천되자 과거 이 발언이 회자됐습니다. 외모 이상형,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네, 오늘도 입장을 냈다면서요. 네, 안규령 부대변인 한 위원장이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인다면서 맞받아쳤는데요. 재밌자고 한 말에 왜 정색하냐는 거죠. 한 위원장, 단수 공천된 박찬대 최고위원도 저격했습니다.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네, 아마 이 장면을 언급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재작년 8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이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대표 얼굴을 유심히 봐요. 네, 이 대표의 코옆에 뭔가 묻었는지 떼어주는 모습인데요. 이 정도로 이 대표를 각별히 챙긴 사람만 공천을 받는다는 걸 비꼰 거죠. 네, 뭐 당사자들은 저런 생각하지는 않겠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인데요. 보온하는 유세 뭘까요? 네, 두 사람 오늘 함께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인 전 위원장, 이 원 후보의 이 행동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스타가 있으면 험지에 와서 한번 힘든 걸 도와줘야죠.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험지를 가시겠다. 희생을 하겠다. 그래서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됐고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우리 원장관을 잘 키웁시다. 혁신이 종료 이후에 이제 사실상 공식 첫 행보 같은데 어떻게 총선 앞두고 계속 나온답니까?
네, 안 그래도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답은 이렇습니다. 서대문 저희 지역구는 좀 도와줘야 되겠죠. 저는 지역구 출마는 아시다시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인 전 위원장 내일과 모레 태영호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지역을 찾아 험지 출마에 대한 보은 유세 이어간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수진 의원. 자, 고장난 시계 얘기 들어볼까요? 네, 이수진 의원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로 돌아섰죠.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 의원을 고장난 시계에 비유했습니다. 저는 이수진 의원이 맞는 말하는 걸 처음 봅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더니 드디어 진실과 양심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군이 된 셈이에요. 네, 과거 이 친명계 이수진 시절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꼭 대통령이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의원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네, 의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자 친명 김병기 의원을 향해선 지역에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검증을 한 주체가 약간 비리 의혹이 담긴 증거들도 있었고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돈을 줬었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김병기 의원 오늘 이수진 의원을 형사고소하며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실 뭐 이번 일 전까지는 나름 친명계로 분류가 돼 왔었는데요. 네, 민주당 탈당한 조홍천 의원은 이 어정쩡한 친명과 진짜 친명을 나누더라고요. 어정쩡한 친명을 쳐내가지고 눈속임하려고 하는 듯한 이재명을 보위하겠다고 하는 총폭탄이 되어야지 찐명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단수공천 받는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수진 의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친명에서 밀려난 이수진 의원의 입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 오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열린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법원 직원에게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걸어옵니다. 김 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취재선으로 접근은 통제했지만 아예 비공개로 하진 않았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지시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법원을 오고 갈 때 지지자 몇 명이 김 씨를 응원할 뿐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말을 아꼈지만 변호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관계자 등 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하며 식사를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에도 각자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수행비서 배 씨가 동석자와 수행원 식사 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측은 식사비 갖고 기소한 게 황당하다며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모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고. 김 씨 측은 사건 기록이 상당한 분량이라며 4월 중순 정도 돼야 실질적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4월 총선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일단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을 공판 준비 기일로 잡고 김 씨 출석 일정을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어제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를 화물차 타이어가 덮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니 중앙분리대까지 넘어간 이 타이어는 살인 무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는 대형 화물차. 왼쪽 앞에서 바퀴가 빠져나오더니 1차로까지 굴러가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크게 튀어오릅니다. 계속해서 튀어오르며 1차로로 구르던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 반대편 관광버스 앞 유리를 관통해버립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편 관광버스를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기사와 승객 1명이 숨지고 다른 승객 1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앞유리를 관통한 바퀴는 운전석과 대각선 좌석들을 차례로 덮친 뒤 복도 중간쯤에서야 멈췄습니다. 사고를 낸 25톤 화물 트레일러 60대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타이어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블랙박스하고 그다음에 신고자 블랙박스 등등등 영상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퀴가 빠진 이유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경찰이 뺑소니 사고를 낸 일당 3명을 추격전 끝에 붙잡았는데요. 모두 불법 체류자였고 필로폰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멈춰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옆으로 기우뚱 쓰러집니다. 오토바이 앞에 있던 검은색 차량은 빨간불이지만 신호 무시하고 좌회전에 달립니다. 지나던 순찰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입니다. 지난 1월 31일 자정 무렵 정지해 있던 차량이 후진으로 오토바이를 받은 뒤 그대로 도망간 겁니다. 골목 곳곳을 돌며 경찰과 20여 분간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당은 사고를 낸 곳에서 3km 떨어진 이곳에 차량을 버려둔 채 다시 도망쳤습니다. 운전자는 닫혀있는 교문 너머 학교 안으로 도주했지만 이내 붙잡혀 나옵니다. 근처 야산으로 도망친 동승자도 경찰 수색 끝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버리고 간 차량 안에선 필로폰과 투약기구가 발견됐습니다. 마약에 취한 채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한 겁니다. 일당 모두 캄보디아 국적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함께 운전자와 동승자 1명에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구입 경로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아파트가 서 있는 곳이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입주민들은 아파트 곳곳에 생긴 균열 때문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현장 카메라 강보인 기자입니다. 2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매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문제는 없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단지 앞에 노란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아파트 내 주차장, 화단 등에 붕괴 위험이 있어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됐다는 내용입니다. 건축도, 형질 변경도 안 된다고 적혔는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 1년도 더 지난 뒤입니다. 그때는 입주할 때는 몰랐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2018년 이 일대 집안이 석회암으로 돼 있어 붕괴 위험이 있다며 위험 등급 중 가장 높은 가등급을 무안군청이 지정한 겁니다. 다만 아파트 건축 허가나 분양 때 사전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인명피해가 우려가 되는 지역을 우리가 가등급이라고 하고 그런 곳에 건축 행위를 하는 게 흔하지는 않죠. 안전에 대해서 좀 챙겨서 행정도 했어야 되겠고 주민 공람도 했어야 된다. 입주민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균열도 생겼다며 불안해합니다. 안 그래요? 광수도 아파트 지나가면 무너졌잖아요. 그런 소리. 그러면 무섭죠. 어르신들이 좀 불안해요. 지하주차장 곳곳에 이렇게 균열이 가 있는데요. 더 이상 금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임시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이 아파트 바로 옆 신축 중인 아파트 부지 일부도 붕괴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분양하고 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 한 마리 붙였더라고요.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불안하죠. 해당 지자체와 건설사는 집안 보강 공사를 마쳤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연재해 위험 지구라고 도와주고 있어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건축허가를 해서 진행을 했죠. 무안군청은 주민 항의가 거세자 설치 한 달여 만에 안내판을 철거했습니다.
그래도 논란이 커지자 이번엔 전문가 점검을 거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해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카메라 강부인입니다. 지난 연말 무리하게 버스 줄서기를 도입했다가 퇴근길 정체 대란이 터졌던 곳 명동입니다. 서울시가 혼잡을 줄이겠다며 정류장 일부를 옮겼고 오늘 첫 평일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혼잡이 좀 줄었습니까? 네, 혼잡이 좀 줄긴 줄었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퇴근하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도를 걸어서 지나가는 것이 어렵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8개 노선이 인근 정류소로 옮기면서 교통체증이 지난주보단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노선별 대기판을 설치했다가 퇴근길 대혼잡을 빚으면서 9일 만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내놓은 후속 대책이 바로 명동 입구 정류장 양쪽으로 정류장을 신설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29개 노선 중 8개가 새 정류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안내문도 붙어 있는데요. 시행 첫 평일이라 옮겨진 사실을 몰라 헤매는 승객도 적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딱 못하니까 네. 약간 헤맸죠. 몇 분 정도 기다리셨던 거예요? 한 20분 정도? 네, 정류장이 바뀌면서 경유하는 도로도 바뀌었는데 바뀐 경유 도로는 어떻습니까? 네, 평소보다는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광교 정류장에는 5개 노선의 버스가 서게 되는데요. 이 버스들은 기존 을지로가 아닌 종각을 경유하게 됐습니다. 이곳이 평소에도 정체가 빈번한 구간인데 오늘 퇴근길은 더 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도로 소통 추이를 살피며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명동과 광교를 거친 광역버스 28개 노선은 남대문 세무사업 정류소에서 기존처럼 다시 합쳐지는데요. 서울시는 경기도와 협의해 이중 노선을 다른 정류소로 분산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정부가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여의도 면적의 117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른바 노른자위 땅들도 많이 포함돼 있어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김용성 기자입니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의 핵심은 7개 군비행장 주변 지역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통상 비행장 5km 내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기지 방어에 필요한 최소 범위 반경 50m만 남기고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서울공항의 경우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성남 등이 대거 해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서울공항 주변으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작은 건물을 짓더라도 군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해제로 군과 협의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물 증축과 용도 변경도 협의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행 안전구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구역별로 45m에서 최대 152m까지인 건물 고도 제한은 유지됩니다.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 등 다른 비행장 주변뿐 아니라 경기 양주와 포천, 강원 철원 등 일부 접경 지역과 민원 지역도 해제됐습니다. 국방부는 해제 면적만으로 여의도의 약 117배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조정면 지역의 민간 아파트 건설 추진 등 앞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작전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산권 등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29일쯤 국방부 효시가 관부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자, 제가 왜 노른자위 땅이라고 했냐면요. 이번에 규제가 해제되는 전국 면적 중에 50%가 수도권이고요. 특히 13%는 서울 강남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대규모 재개발이 가능한 마지막 남은 땅으로 불립니다. 광민경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층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가운데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조성된 서울 강남의 끝자락, 일원동 대청마을입니다. 강남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마지막 노른자 땅 중 한 곳으로 통합니다. 이번에 군사보호구역 족쇄에서 벗어나면서 재개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민들은 집값 상승과 교통 등 기반 여건 개선을 기대합니다. 이동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도 집값도 올라가겠지. 교통도 뭐 다 있기야 있지만은 더 좋게 들어오면 좋고. 저층 건물보다는 신축 아파트가 요즘 값이 잘 나가니까 많이 뛰겠죠. 그런 거에 대한 기대는 있어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동 등 7개 동을 포함해 강남 3구의 군사보호구역 해제지가 전체 해제지의 13%를 차지합니다.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일대 재개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풀리게 되면 사업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군사보호구역에서 풀려도 고도 제한 규제는 남아있는 데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개발 제한이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을 답보할 수 없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걸 그렇게 바로 적용하지 못해요. 그린벨트가 겹친 곳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돼도 여전히 개발이 제한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덜란드 여성이 홀로그램 형태로 구현된 인공지능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일 정말 가능할까요? 조아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블레이드 러너 2049 속 주인공인 복제인간 케이는 홀로그램 형태의 인공지능 조이와 사랑에 빠집니다. I always told you, you're special. 영화 속 이야기가 네덜란드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스페인계 네덜란드 여성 예술가 알리시아 프로미스는 전 연인들의 프로필 정보를 학습한 홀로그램 파트너 아이렉스와 올여름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아이렉스와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Do you want to age, to become older, or you want to stay always the same? I think for you will be nicer when I age, because it's nice to age together. 설거지를 하면서 여느 연인처럼 투닥거리기도 합니다. You can have some emotions. Of course. If you're not there, I miss you very much. 프라미스는 로봇은 인간의 성적 파트너가 될 것이고 다음은 인간과 인공지능을 정서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사랑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결혼식을 일종의 퍼포먼스로 보면서도 담보대출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등 향후 이들이 부부로서 어떻게 살지 궁금증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한글로 쓰여 있기는 한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못 번역한 거죠. 중국 곳곳에 이런 엉터리 한글 안내판이 넘쳐납니다. 세계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허난성의 유명 관광지로 꼽히는 관우의 묘입니다. 소설 삼국지에 익숙한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어서 한글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기 힘든 한국어들이 잇따라 보입니다. 관람 안내 자료를 뜻하는 말은 인도보다 이해시키다라고 적혀 있고 여행 경로 소개에는 뜬금없이 전기회로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미아들이 대기하는 실종 어린이 보호소는 사라졌습니다라는 단어만 적혔습니다. 운영소 측에 번역 경위를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수도 베이징 내 한인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철 13는 일렬로 세운다. 지하철역 안내가 한글로 적혀 있지만 의미를 알 수 없는 외계어로 돼 있습니다. 간판도 엉터리 한국어 투성입니다. 업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就是那个招牌上的那个，就别上济南走道按摩 SPA， 就是那上面就是这样翻译的。因为我韩国同事。 심지어 한식당에서조차 제대로 된 한글 메뉴판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름진 소, 여윈소, 미국식 뚱보 등 무슨 요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한국어의 중국어 번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뿔처럼 따은 머리를 닮아 붙여진 총각김치는 중국에서 말 그대로 청년의 무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업체 측은 총각김치가 조선족 음식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不是少数民族自治区嘛，就朝鲜族那个朝文，这是不是汉文？ 잘못된 한글 안내가 방치돼 있는 것에 도민들도 분통을 터뜨립니다. 수교 30년에 아직도 그런 표현들이 발견된다는 데서 많이 아쉬움이 있지요.
일각에서는 한국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 외교당국은 중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섣부른 지식이라든가 오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형태로 자꾸 정착이 되다 보면 나중에 다시 그걸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한중 외교가에서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 측면에서도 정확한 한글 사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사칭한 투자 유도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는데요.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사기 주의해야겠습니다. 신무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을 내건 홈페이지입니다. 게시글에서 본인을 이 대표라고 소개합니다. 무료로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승률 99%로 주식 투자 방법을 알려줄 테니 카톡 추가를 해달라며 연락을 유도합니다.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을 받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유형입니다. 유재석 등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인 사칭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을 사칭한 사이트까지 등장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의뢰했습니다. 금감원이 유명인 사칭 사이트 차단을 의뢰한 건수는 지난해만 1,000건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금융사 임직원 사칭 투자 사기가 많았습니다. KB증권이라는 양종희 회장이라는 사람의 이제 투자를 사용을 하고 이래서 많이 의심을 안 했던 거예요. 유안카증권의 유준상 대표라고 소개를 하며 공동협약이라고 앱 환경이 너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금감원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설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는 불법 업체에 해당한다며 소비자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우리 민법은 팔촌까지는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해왔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안 맞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가 대안으로 사촌까지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동동동본 친구들과 부모 모두 내게 말을 해 너를 단념하라고. 대중가요로 나올 만큼 결혼 제약이었던 동성동본 금혼법. 조선 초기부터 시작된 관습이 1957년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유침해란 비판 속에 법 개정 노력이 계속됐고 40년이 흐른 1997년에 동성동본 금혼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팔촌인의 혼인무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하지만 이마저도 2022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근친혼 범위를 새로 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혈족은 8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6촌에서 직계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5촌이나 6촌과는 혼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전염병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면역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허용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저는 찬성입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사촌도 요즘은요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사촌이면 지금은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 금혼 규정 자체가 사라지는 입법 공백이 생깁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번 겨울에 기록적인 폭설로 야생동물도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종인 긴전박이 올빼미나 사냥 같은 천연기념물이 먹이를 찾아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전신주 꼭대기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긴전박이 올빼미입니다. 오대산과 설악산 등 깊은 산간 지역에서나 드물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행성이어서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한낮 국도변에서 발견된 건 이례적입니다. 때 앉아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먹이를 구하러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있겠죠. 아무래도 폭설의 영향이 좀 제일 많이 크지 않나. 먹이를 구하러 도로변까지 내려온 천연기념물 217호 사냥. 철제 울타리와 가드레일 사이를 위험천만하게 다닙니다. 결국 철문으로 막힌 막다른 곳에서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속절없이 가로막힙니다. 민가까지 내려온 고라니는 탈진했는지 도통 움직이지를 않고 상추를 줘도 먹지 않습니다. 사냥과 고라니는 눈 속에 파묻혀 옴짝달싹 못하거나 민가 앞에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이 최근 자주 목격됩니다. 올겨울 폭설이 야생동물에겐 큰 시련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 후임으로 누가 올까 관심이 크죠. 후보로 유력한 국내파 프로팀 감독들이 몇몇 있는데 하나같이 대표팀보다는 K리그가 먼저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달 치르는 북중미 월드컵 예선은 임시 감독 체제가 불가피합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지난주 대한축구협회에 이어 K리그 개막을 앞둔 미디어데이 행사장 앞에도 시위용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으로 현역 K리그 감독을 빼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팬들의 저항이 거센 가운데 K리그 감독들은 소속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고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하여튼 그 기간은 굉장히 저는 좀 힘들었어요. 뭐 예전에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많이 불편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논하는 건 뭐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국내파 감독으로 조기에 새 대표팀을 출범시키는 게 어려워지면서 축구협회는 다음 달 월드컵 예선을 임시 감독 체제로 치릅니다. 박항서 전 베트남 감독을 비롯해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내일 세 번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임시 감독의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아침엔 쌀쌀하다가 낮에는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이 높아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내륙에 안개가 낍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곳곳에 내렸던 눈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내일까지 눈과 비가 내립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에 최대 5cm가 더 쌓이겠고요. 동해안은 새벽에, 제주는 낮이면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과 대구 0도로 전국 대부분 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내일 충청 이남 지역엔 강풍이 불겠고 한낮에는 서울과 부산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요. 그친 뒤 기온이 낮아지면서 주말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주 초등학교마다 병아리 같은 귀여운 입학생들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전국 초등학교 157곳이 입학식이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신입생이 0명, 1명도 없거든요. 대부분 주로 군 단위의 지방학교들입니다. 이 지방 소멸, 저출생 문제, 이제는 이 답을 찾아서 내야 할 때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사라질 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